안녕하세요. 설레임 한 스푼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 겨울의 흔적이 다 가시지 않은 이른 봄, 차가운 바람이 운동장 모래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늘은 맑았지만 어디선가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공기 속에 묻어 있었다. 희성은 낡은 신발끈을 조여매며 천천히 교문을 들어섰다. 가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군복 대신 다소 헐렁한 감색 근무복이 걸쳐져 있었다. 공익요원으로 배치된 첫날, 낯선 교정은 군부대와는 다른 정적을 품고 있었다. 그곳은 특수학교였다.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조금 높거나 조금 엇박자였지만 묘하게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가 맞겠지. 희성은 작은 숨을 고르며 현관 앞에 섰다. 그 순간 노란 통학버스가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하나둘 내렸다. 한 아이는 조그만 가방을 들고 무작정 앞으로 뛰어들어 희성의 허리에 안겼다. 형아. 짧고 힘있는 외침에 그는 얼떨결에 손을 허공에 멈췄다. 웃어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뒤이어 내린 다른 아이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가 버렸다. 또 다른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희성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처음이시죠? 잔잔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흰 블라우스 위에 얇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여교사가 아이 곁에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 울던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가방끈을 고쳐 매주는 모습은 오래 알고 지낸 언니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가 바로 수연이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 희성은 얼떨결에 대답하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수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든 처음엔 다 그래요. 아이들은 다 다르니까요. 어떤 아이는 바로 품에 안기고 또 어떤 아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어딘가 불안하게 서 있던 희성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말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낯선 공간에서 길을 잃은 듯 했던 자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로 다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자 희성은 교실 뒤편에 서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봤다. 교실 안은 늘 보던 일반 학급과는 달랐다. 글자를 또박또박 따라 쓰는 아이, 집중하지 못하고 연필을 이리저리 굴리는 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울부짖는 아이. 희성은 순간 몸이 굳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수연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의 시선도 놓치지 않고 때로는 노래하듯 낮은 목소리로 달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앉아 한마디로 아이를 제자리에 앉혔다. 그녀의 손길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아이들을 고요히 다스렸다. 희성은 뒷자리에서 그 장면을 숨죽여 바라봤다. 이게 교사라는 사람이구나.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한 명 한 명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다시 조율하며 화음을 만들어내는 모습. 그는 감탄을 넘어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아이들이 낮잠을 자러 간 시간. 수연은 조용히 교실을 정리하다가 희성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 있었다. 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고백했다. 네,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도 안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든데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마 아이들 때문일까요? 그리고 선생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교실 한쪽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아이들의 자리로 향했다. 그날 이후 희성의 발걸음은 더 낯설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그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수연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희성은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교실에 도착해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다. 전날의 긴장감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어제보다 손길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다. 곧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어제 그를 향해 무작정 달려와 안겼던 아이가 오늘도 달려와 안기자 희성은 이번에는 어색한 미소 대신 두 팔을 벌려 맞아주었다. 좋아, 오늘도 힘내자. 아이의 웃음소리에 교실 공기가 금세 환해졌다. 수업이 시작되자 수연은 칠판에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속도로 따라 썼다. 어떤 아이는 금세 따라 쓰고 어떤 아이는 연필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희성은 조심스레 그 아이 곁에 앉았다. 같이 해볼까? 그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희성은 허리를 숙여 연필을 집어들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어릴 때 글씨 못 써서 많이 혼났어. 대신 그림은 잘 그렸거든. 그는 장난스럽게 공룡을 그려 보였다. 아이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작은 표정을 발견한 순간 희성은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뒤에서 수연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이 사람 아이들 마음을 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구나. 점심시간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나누며 희성은 처음으로 큰 웃음을 터뜨렸다. 한 아이가 김치 대신 후식을 잔뜩 담아오자 옆에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선생님, 얘는 반칙이에요. 교실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희성도 그 가운데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제의 서툴고 긴장된 청년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 속에 자연스레 스며든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수연은 희성을 부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여전히 정신이 없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랑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 같았다. 희성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날 오후 체육 시간.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줄넘기를 했다. 처음엔 줄이 발에 걸려 넘어지던 아이가 마침내 3번, 4번 연달아 넘자 환호성이 터졌다. 희성은 아이와 함께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대단하다. 너 진짜 멋있어.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지는 순간 희성의 마음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웃음이야말로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고 교실에 남은 두 사람.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와 교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연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희성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은 제가 더 고마워요. 아이들이랑 웃으면서 제 마음도 아주 가벼워진 것 같아요.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교실 안에는 고요가 흐르고 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향처럼 남아있었다. 희성은 그 순간 알았다. 이 학교는 단순히 복무를 마치기 위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공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수연이 있었다. 초겨울의 빛은 유난히 어두웠다. 해가 오래 떠있지 못하고 금세 건물 뒤로 기운다. 교실 창틀에 기대 앉아 노을빛을 손가락으로 더듬던 아이가 문득 물었다. 형아, 왜 해가 빨리 가? 희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겨울이라 그래. 겨울엔 해도 일찍 집에 가고 싶나 봐. 아이의 눈동자에 불그레한 하늘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다가오는 마지막 날들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희성은 알아차렸다. 달력이 2장도 채 남지 않았고 근무일지의 칸들이 꾸준히 줄었다.
매일 똑같이 아이들을 맞고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면서도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표식을 어쩔 수 없이 달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기류가 있었다. 급식 당번 교사들이 씩 웃으며 이제 어느새 베테랑이 됐네 하고 지나갈 때면 그 말의 끝에 매달린 작별의 감정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오후 운동장에서는 학급별 줄넘기 대회가 열렸다. 바람이 매서워지기 직전의 공기가 아이들의 숨과 섞여 하얗게 피어올랐다. 아직 줄을 제대로 넘지 못하던 준호가 줄의 리듬을 놓쳐 또다시 넘어졌다.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푹 숙이는 아이 곁에 희성이 천천히 앉아 시선을 맞췄다. 준호야, 우리 숨부터 고르고 시작하자. 그는 손등을 들어 아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맞췄다. 하나, 둘, 셋. 줄은 너를 때리려고 있지 않아. 너랑 친구하려고 기다리는 거야. 줄이 오면 발끝으로 톡 하고 인사해 줄래? 준호는 다시 섰다. 아이들 앞에서, 수연의 시선 앞에서, 그리고 저문빛의 교정 앞에서. 첫 번은 발목에 걸렸다. 두 번째는 간신히 넘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연달아 넘었다. 누군가와 하고 환호했을 때 준호가 줄을 놓치며 언제 그랬냐는 듯 희성에게 달려와 꼭 안겼다. 나 해냈어. 그럼. 너는 할 수 있었어. 포근한 겨울 햇살 같은 미소가 둘의 사이에 잠깐 머물다 가라앉았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수연이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 손짓에서 말보다 많은 것을 읽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곧 헤어질 우리. 저녁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교실에는 분필 냄새와 난방기 바람 소리만 남았다. 창틀 아래 놓인 작은 화분에 흙은 하루 새 조금 말라 있었다. 희성은 분무기로 몇 번 물을 뿌리며 수연을 기다렸다.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요즘은 늘 이 시간에 둘이 남았다.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고 내일의 자료를 미리 펼쳐놓고 가끔은 아무 말도 없이 같은 공간 온도를 나누었다. 오늘 준호 정말 큰 걸음이었어요. 수연이 말했다. 책상 위에 체육도구 목록을 정리해둔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서서히 몸을 돌렸다. 희성 씨가 옆에서 호흡 맞춰준 게 좋았어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아이가 자기 리듬을 찾도록 기다려준 거. 그는 어쩐지 쑥스러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저는 아직 아주 서툴죠.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늘 분명했다. 부드럽지만 쉬이 무너지지 않는 선을 가졌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난방기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희성은 가슴 속에 여러 날을 묵혀둔 말들이 얇은 얼음미처럼 반짝이는 걸 보았다. 이제 말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전에, 빈자리를 후회로 채우기 전에. 수연 선생님. 그가 부르는 호칭에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붙었다가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가다듬었다. 저 복무 끝나면 떠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연은 잠깐 눈을 깜빡였다.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모르는 척해준 걸지도.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들을게요. 희성은 손을 모았다 풀었다.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처음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왜 웃는지, 왜 울는지, 어떻게 곁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서 배웠어요. 기다리는 법, 눈높이를 맞추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끝내 그 말을 내놓았다. 공기 중에 얇은 유리장 같은 울림이 퍼졌다. 깨지지 않으려면 서로의 숨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순간.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표정은 단정했지만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고마워요. 용기 냈다는 것, 그 마음 자체가 고맙고 소중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잇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교사이고 희성 씨는 공익요원이죠. 우리 역할과 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희성 씨가 이 길을 진짜로 선택하려는지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에.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희성은 그 선을 이해했다. 동시에 그 선이야말로 그가 존경해온 수연의 방식이라는 것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곳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군대 대신 시간 보내는 곳 정도로.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여기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선생님 때문에 시작된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에요.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겨울 하늘처럼 맑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럼 나와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나요. 그녀는 말끝을 가볍게 눌렀다. 약속이 아닌 방향을 건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동료로. 아이들을 함께 보는 사람으로. 우리는 아이들의 곁에서 같은 눈높이로 서 있어야 해요. 그때도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그때 이야기해요. 희성은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동시에 아무 약속도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그는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알겠어요. 같은 길 위에서. 그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마치 스스로 새기는 주문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서늘했다. 버스 창에 입김이 번지고 달력이 한 장 더 얇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책장 맨 위에 얹어두었던 오래된 문제집을 꺼냈다. 대학의 안내 책자도 함께 펼쳤다.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협력 전공, 야간 실습 같은 단어들이 손전등 아래에서 선명해졌다. 다음 날부터 그의 하루는 두 겹이 되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했다. 문제를 풀다 막히면 교실에서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엇박자에 박수를 맞춰주던 아이, 낱말의 첫소리에 막혀 눈물이 맺히던 아이, 감각의 파도에 휩쓸려 주먹을 꽉 쥐던 아이. 그들의 얼굴은 그를 책상 앞에 붙들어 놓는 조용한 힘이었다. 한 번은 실습 관련 공모 설명회를 들으러 복지관을 찾았다. 강연 도중 관찰과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는 공책 여백에 크게 적었다. 관찰, 기다림 같은 눈높이.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한 줄을 덧붙였다. 같은 길 위에서. 마지막 주가 왔다. 교무실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엇박자로 고마워요. 를 외쳐주었다. 이름이 제각각 섞인 합창이었다. 초를 끄기 직전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형아, 가지마. 아이의 말은 마치 종처럼 교실 공기를 울렸다. 희성은 웃었다. 울지 않으려고 웃었다. 나 공부하러 가. 다시 오려고. 너희랑 같은 길에서 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말은 금세 박수 소리와 함께 떠다녔다. 모두가 돌아간 뒤 마지막으로 빈 교실에 들어섰다. 칠판엔 지우개 자국이 희끄무레하게 남아있었고 아이들의 작품이 붙은 게시판은 조금 허술해 보였다. 의자를 천천히 올려놓고 창문을 하나씩 닫았다.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 작은 봉투를 놓았다. 편지였다. 수연에게. 선생님, 처음 날의 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던 그날의 저와 아이들 사이에 서 있는 지금의 제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떠나지만 멀어지진 않겠습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한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그는 짧게 돌아봤다. 빈 교실은 낮에 쏟아졌던 웃음의 잔향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같은 길 위에서라는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복도 끝에서 수연이 다가오고 있었다. 코트를 걸치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책상 위의 봉투를 보고 다시 희성을 바라봤다. 둘 사이에 말보다 확실한 시간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요.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악수였다. 둘의 손이 잠시 포개졌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 사이에 무언가가 건네졌다. 약속은 아니지만 방향. 소유가 아닌 신뢰. 밖으로 나오자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주 작은 겨울 시작의 눈. 그는 잠깐 멈춰 섰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입자가 이마에 닿았다 사라졌다. 어쩌면 모든 시작은 이렇게 작게
그러나 틀림없이 내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입학처로. 길마다 다른 조명이 번들거렸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하나였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법을 배운 사람의 길. 그리고 언젠가 교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같은 길 위에서 서 있을 사람의 길. 그 밤 그는 공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고백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페이지가 넘겨졌다. 그의 겨울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희성의 방 창가에는 두꺼운 참고서와 강의 계획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26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에 억지로 집어넣었던 공식과 개념들은 이미 오래전 사라졌고 칠판 위에 흘러가는 교수의 목소리는 가끔 다른 언어처럼 들렸다. 강의실 문을 열 때마다 마주하는 건 19, 20살의 신입생들이었다. 형, 몇 학번이에요? 낯선 후배의 장난 섞인 질문에 희성은 잠시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같은 학번이지. 그냥 조금 늦게 온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 한편에 바람이 스쳤다. 같은 시작점이지만 자신은 이미 뒤처져 있다는 생각. 그러나 곧 그는 교실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연필을 떨어뜨리고 울던 아이 곁에 앉아 함께 호흡하던 순간 줄넘기를 3번 연달아 넘으며 눈을 빛내던 준호의 얼굴. 아이들 앞에 다시 서려면 지금의 부끄러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수업은 만만치 않았다. 사회복지학 개론, 아동발달, 특수교육 협력 수업, 상담이론. 그는 도서관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았다. 밤이 깊을수록 책상 위에는 노트가 쌓여서 갔고 손바닥에는 볼펜 잉크 자국이 묻어났다. 어려운 개념에 막혀 한숨을 쉬다가도 그는 늘 공책 한 귀퉁이에 같은 문장을 적어 넣었다. 같은 길 위에서. 그 문장은 마치 길을 잃을 때마다 불빛을 비추는 가로등 같았다. 그러나 공부만이 힘든 것은 아니었다. 생계를 위해 그는 주말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섰다. 새벽 3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을 정리하며 문득 교실의 따뜻한 불빛을 떠올렸다. 이 길 끝에 다시 그 아이들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피곤함에 절어 강의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동기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형,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희성은 짧게 대답했다. 누군가와 같은 길 위에서 서고 싶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만으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3학년이 되었을 무렵 그는 처음으로 현장 실습에 나갔다. 복지관의 작은 교실, 발달장애 아동들과 마주한 순간 과거의 교실이 겹쳐 보였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희성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그는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길을 배우는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 자취방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으면 그는 종종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나와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나요. 그 문장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날마다 버티게 해주는 약속이 되었다. 희성의 대학 시절은 다른 이들보다 늦고 험난했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의 웃음은 예전보다 깊어졌고 손끝은 아이들의 작은 떨림을 감싸줄 만큼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문턱 현장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여름 장마가 막 시작되던 시기, 희성은 대학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시험받을 자리에 섰다. 작은 마을의 복지관 실습생으로 배정받은 첫날, 그는 교실 문 앞에서 낯익은 긴장감을 느꼈다. 그것은 공익요원 시절 처음 발을 내디뎠던 교실의 기억과 닮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습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오늘부터 같이 하게 된 실습생 희성 씨예요. 담당 지도교수가 아이들 앞에서 그를 소개했다. 아이들은 잠시 쳐다보다가 곧 각자의 세계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책상 다리를 계속 두드렸다. 희성은 한순간에 교실의 소음과 질감에 삼켜지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 몇 시간은 순조로운 듯 했다. 그림 그리기를 함께하며 아이들과 웃기도 했고 책 읽기 시간에는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금세 찾아왔다.
갑자기 한 아이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더니 발을 마구 구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는 그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교실은 소란스러워졌고 희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아이의 팔을 붙잡아 세워보려 했지만 몸부림은 더 심해졌고 다른 아이들은 불안한 눈으로 희성을 바라봤다. 그때 지도교사가 다가와 아이를 조용히 안아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다. 희성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희성 씨, 아이를 억지로 붙잡으면 더 힘들어져요. 기다려줘야 해요.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지도교사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또렷이 그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 말이 뼈아프게 가슴에 꽂혔다. 며칠 뒤 부모 상담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을 때 희성은 또 다른 현실을 보았다. 어느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다른 애들처럼만 해도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에 꽉 쥐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희성은 말없이 기록지를 채우며 마음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교실 안의 웃음과 성장만을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의 어려움 뒤에는 부모의 눈물과 사회의 무관심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밤이 되어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엎드렸다. 낮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닥에 누워 몸부림치던 아이, 다른 애들처럼만이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떨림.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은 공익요원 시절 수연이 했던 말이었다. 중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희성은 눈을 감았다. 나는 아이들 곁에 있어 주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해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자신을 가둔 건 아닐까? 자책의 무게 속에서 그는 천천히 답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는 마음을 달리 먹고 교실에 들어섰다. 어제 몸부림치던 아이가 또다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엔 희성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말없이 옆에 앉아 그냥 같은 자세로 기다렸다. 몇 분 뒤 아이의 호흡이 조금 느려지고 손이 떨림을 멈추는 순간이 왔다. 희성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준비되면 다시 해보자. 아이의 눈동자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작지만 분명한 교감이었다. 지도교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희성은 배웠다. 실습의 의미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배우는 자리라는 것을. 장마가 끝날 무렵 그는 기록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아이들은 내게 과제가 아니라 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늘 쓰던 말 한 줄을 덧붙였다. 같은 길 위에서.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희성은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동 심리 상담 교재와 빼곡한 실습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책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새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른 탓에 눈꺼풀은 돌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텅 빈 방처럼 울렸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돌아서면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다. 학비와 생활비, 과제와 보고서, 실습의 무게까지. 마음속에선 점점 의문이 자라났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으로 수연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 며칠 뒤 실습 중 작은 사건이 있었다. 한 아이가 그림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자 희성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제지했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부짖으며 몸을 떨었다. 지도교사가 다가와 조용히 그 아이를 안아주었고 희성은 뒷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희성 씨, 아이를 막으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울음을 다 울게 두는 게 필요하답니다. 지도교사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그는 자취방에 돌아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다. 자신을 향한 실망이 깊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불현듯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공익요원 시절 교실 한쪽에서 줄넘기에 성공하고 희성에게 안겨 환하게 웃던 준호.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손을 붙잡고 말하던 수연의 목소리.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힘이 돼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려 퍼졌다. 희성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되새겼다. 그제야 알았다. 자신은 아직 완벽해지려 애쓰고 있었음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내 보여야 한다. 라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놓치고 있음을. 그는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 글을 적고 나니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천천히 예전부터 쓰던 문장을 덧붙였다. 같은 길 위에서. 며칠 뒤 다시 복지관에 갔을 때 그는 아이와의 시간을 다르게 맞았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먹이는 아이 옆에 그저 앉아 종이에 장난스러운 그림을 그렸다. 나도 예전에 이렇게 그렸어. 근데 재미있잖아.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며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희성은 알았다. 교사도 사회복지사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시간을 건너는 것이라는 걸.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다가올 즈음 그는 실습 일지를 마지막으로 채우며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흔들려도 괜찮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 다짐은 언젠가 다시 수연 앞에 설 날을 향해 이어지는 발걸음이기도 했다. 봄비가 그친 뒤 복지관 회의실 창가에는 희끗희끗한 빛이 번져 있었다. 희성은 사회복지사로 임용된 지 벌써 1년 차였다. 매일같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며 웃음과 눈물 속에서 하루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작은 지역 네트워크 회의에 복지관 대표로 참석할 정도가 되었다. 길게 놓인 회의 테이블 위엔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참석자들은 지역 학교와 복지관 관계자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까지 다양했다. 희성은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잔잔한 발걸음과 함께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이름이 그의 가슴 속에서 번뜩였다. 수연. 수연은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아이들을 바라볼 때처럼 따스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더 깊은 단단함을 새겨 넣었다. 예전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동료로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희성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정말 다시 만났구나. 수연도 그의 존재를 알아본 듯 시선을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곧 회의 자리의 공적인 분위기 속으로 돌아갔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희성은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했다. 아이들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자의 의견이 오갔고 희성도 자신이 준비한 보고를 발표했다. 저는 실습 과정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순간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지켜봐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연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과거의 소년이 아닌 성장한 동료를 바라보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희성은 잠시 자료를 정리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선생님, 아니 수연 씨.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름은 예전과 달리 한층 차분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희성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빙긋 웃었다. 정말 다시 만났네요. 짧지만 묵직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문장이 이제야 입 밖으로 터져나온 듯 했다. 둘은 함께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카페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아직 젖은 도로를 반짝이며 흘러갔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신기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때 편지 잘 받았어요.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보자라고 했던 기억나요? 희성은 잠시 웃었다. 저도 그 말을 붙잡고 버텼어요. 공부하면서 실습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기까지 왔군요. 수연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빛났다.
그녀가 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두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잠시 대화가 끊기자 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여전히 아이들과 지내고 있어요. 힘든 날도 많지만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웃게 되죠. 저도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겹쳐지며 그 미소는 오래된 그림을 다시 빛으로 채색하는 듯 했다. 희성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삼켰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직감히 말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서툴고 불안한 청년이 아니라 수연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날 복지관 복도에 흘러든 빛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나란히 비추고 있었다. 재회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역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학교 마이너스 복지관 연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정서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문서를 펼쳤을 때 희성은 마음속에 기묘한 울림을 느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수연의 교실 뒤에서 서툴게 아이들을 따라가던 공익 요원이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첫 회의 날 수연이 말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안전한 공간이에요. 성적이나 성취보다 먼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공간. 그 말에 희성은 곧장 이어받았다. 맞아요. 부모님들도 그런 공간을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부모님들은 아이도 아이답게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울릴 수 있도록 작은 역할들을 맡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서로를 향해 흐르듯 이어졌다. 회의장 안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의 중심이 수연과 희성에게 모였다. 며칠 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작은 축제를 기획하기로 했다. 연극, 그림 전시, 노래와 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고르고 그 과정을 교사와 복지사가 함께 돕는 방식이었다. 희성 씨, 이 부분 자료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연이 건넨 서류 더미를 받으며 희성은 웃었다. 물론이죠.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 뒤만 따라다녔을 텐데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많이 변했네요.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선생님이 제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결국은 그날 교실에서 배운 덕분이에요. 그 말에 수연은 짧게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와 알 수 없는 떨림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프로젝트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조율하는 일, 예산을 맞추는 일,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일까지. 때때로 회의가 길어지고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한 학부모가 강하게 항의했다. 이런 공연이 무슨 소용이에요?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순간 회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희성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웃을 수 없다면 배운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결국은 공부에도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렸다. 그 자리에서 희성은 또다시 느꼈다. 수연은 여전히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었고 이제는 나란히 설 수 있는 동료라는 것을. 밤늦게까지 남아 행사 기획안을 정리하던 날 두 사람은 빈 교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깥에선 빗방울이 창을 두드렸다. 희성이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다. 선생님, 아니 수연 씨. 이렇게 다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희성 씨, 이제는 저랑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더 선생님과 공익요원이 아니라. 그 말에 희성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같은 길 위에서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네요. 잠시 고요가 흐르고 두 사람의 눈빛이 겹쳤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아직 미완성인 기획안,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곁을 감싸는 배경이 되었다. 마치 오래 준비된 무대 위에서 드디어 같은 위치에 선 배우들처럼 작은 마을 축제의 날은 맑은 하늘 아래 시작되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꾸밈 없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무대 한쪽에서는 연습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부모들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희성은 무대 뒤에서 아이들의 줄을 정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틀려도 괜찮아. 한 아이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형, 나 무서워. 희성은 잠시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다. 무서운 건 괜찮아. 그래도 해보는 게 멋진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무대에 선 아이들은 삐걱거리면서도 끝내 제 목소리를 냈고 부모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다. 운동장 가득 번져간 웃음과 함성 속에서 희성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무대 한편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수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따스함과 동시에 빛나는 자부심이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노을빛이 운동장을 붉게 적시는 시간, 희성과 수연만이 무대 옆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남긴 색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희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아온 떨림이 묻어 있었다. 몇 년 전 기억하시죠? 제가 고백했을 때. 수연은 잠시 눈을 돌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그때는 제가 답을 밀었죠. 맞아요. 그때는 제가 아직 부족했으니까요. 같은 자리에 서지도 못했고. 희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함께 바라보는 동료가 되었고 같은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씨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제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잠시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희성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시간과 추억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겹쳐 있었다. 희성 씨. 그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멈추고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기대는 순간도 많아요. 저도 함께 걷고 싶어요. 그 말에 희성의 눈가가 흔들렸다. 몇 해 전 차가운 교실에서 미뤄졌던 고백이 이제는 따스한 노을 아래에서 비로소 응답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운동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향처럼 들려왔다. 수연은 살짝 손을 내밀었고 희성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교사와 공익요원의 거리는 아니었다. 같은 길 위에서 같은 자리에 선 두 사람. 이제 그들의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이어진 길의 또 다른 출발이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다. 아이들의 손에 쥔 색연필이 다시 꽃을 그려내고 운동장에선 웃음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곁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수연의 옆엔 종종 희성이 함께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먼저 나가서 맞을게요. 그가 웃으며 말하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이젠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함께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달려와 형 선생님 하고 부를 때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과거에는 엇갈리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들이었다. 방과 후 복지관과 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넓어졌다. 아이들은 작은 연극을 꾸미고 부모들은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희성과 수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일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다.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짧은 침묵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가? 그 기준 앞에서 그들의 대화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저녁 아이들을 다 돌려보낸 교실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아 칠판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연은 책상을 정리하다가 희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일까? 희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때 제가 용기 내어 고백했을 때부터였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고백을 미루어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시간이 우리를 같은 길로 이끌었네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찾아왔다. 희성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이 오갔다. 계절은 흘렀다. 비가 오면 두 사람은 같은 우산을 나눠 쓰며 아이들의 집을 찾아갔고 눈이 내리면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때론 지치고 힘들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고백이나 거창한 약속으로 빛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작은 손길 사이에서 조용히 단단해졌다. 어느 봄날 프로젝트 발표회가 끝난 뒤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손을 흔들며 외쳤다. 선생님 형, 우리 또 같이 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길 위에서 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 그들의 사랑은 설렘을 넘어 아이들과 세상을 위한 동행으로 깊어졌다. 햇살이 가득한 교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누구는 교사라 불리고 누구는 사회복지사라 불렀지만 사실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눈높이에 함께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끝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